검찰청 수사관입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습니다. 당장 현금을 인출하세요. 73세 말자 할머니 심장이 쿵쾅거리지만 침착하게 은행으로 향한다. 창구 직원이 입술만 움직이며 속삭인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 동네의 뒤통수 거울을 통해 뒤를 관찰한다. 거울 속에서 문화센터 강사가 몰래 촬영하며 지금 현금 봉투. 라고 말하는 모습을 포착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따뜻한 실화 이야기를 더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단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벽돌색 외벽은 빛이 바래고 복도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새벽 5시 반 경비원 숙소 옆 작은 창고에서 무뚝뚝한 스테인리스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최말자 어머님, 올해 73세 나이에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젯밤 빨래를 하느라 젖었던 털장갑을 벗어 난로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습니다. 장갑이 마르는 동안 말자 어머님은 경비실 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는 것이 말자 어머님의 오래된 버릇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빗어 넘겼는지, 옷깃은 반듯한지, 얼굴에 이상한 자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침 반사 확인.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스며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말자 어머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말자 어머님은 글 읽기는 또래보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빛과 소리만큼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햇빛의 각도만 봐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금세 알아챕니다. 어머님들은 귀가 밝으시네요. 단지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자 어머님은 그것이 단순한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이고 사람들을 관찰하며 쌓인 경험의 결과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경비원 박 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천천히 모자를 벗고 있습니다. 올해 67, 말자 어머님보다 6살 아래지만 이 단지에서 함께 지낸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키가 크고 마른 편으로 항상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경비라고 불리며 친근하면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아이들이 공을 잃어버리면 함께 찾아주고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박 씨가 평소와 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다릅니다. 말자 어머님의 예리한 관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박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눈밑이 유난히 파랗게 그늘져 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박씨, 눈밑이 파라네. 꿈자리 사나웠지? 말자 어머님의 세심한 관찰력과 따뜻한 관심이 담긴 물음에 박씨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평소라면 솔직하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하, CCTV 점검했더니 밤새 꺼졌다 켜졌다. 요즘 전파가 수상해요. 박 씨는 손으로 목덜미를 극적이며 대답합니다. 평소보다 말투가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CCTV라고 어색하게 발음하는 모습에서 뭔가 평상심을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말자 어머님은 더 깊이 캐묻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분이거든요. 대신 따뜻한 미소로 박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요즘 기계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 몸 관리 잘 하세요. 단지를 나서면 바로 앞에 작은 은행 지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1은행 신월지점이라고 적힌 1990년대 간판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있는 조그만 건물입니다. 현대적인 은행들과는 달리 옛날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호표를 뽑는 낡은 기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펜이 칭칭 감긴 줄에 매달려 있고 의자들도 오래되어 여기저기 헤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말자 어머님에게는 친근하고 편안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자 어머님이 가장 주목하는 건 창구 뒤편에 걸린 커다란 거울입니다. 가로 세로 1m는 좋게 될 것 같은 이 거울을 말자 어머님은 특별한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뒤통수. 거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늘 생각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해도 거울 속에서는 진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행에 올 때마다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거울에 비친 뒤쪽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거울만큼 정직한 건 없어. 말자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겉으로는 감출 수 있어도 결국은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단지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와 출근길에 오르고 아이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합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 그러게, 우리 때와는 다르지. 컴퓨터니 핸드폰이니 하는 걸 어찌나 잘 다루는지.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따뜻합니다. 말자 어머님도 가끔 그곳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비록 글은 또래보다 느리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건 누구보다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말자 어머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박 씨와 나누는 아침 인사, 은행에서 만나는 친절한 창구 직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도 모두 소중한 일상의 한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말자 어머님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 이 동네의 뒤통수라고 부르던 그 거울이 단순히 일상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단지 앞 은행의 오래된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평화로운 오전이 지나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집에서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한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이런 단출한 끼니도 소중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던 참에 갑자기 낡은 피처폰에서 요란한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시는 말자 어머님에게는 이 오래된 폴더폰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폴더를 열고 전화를 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차갑고 권위적인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김철민입니다. 어머님, 긴급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급작스럽고 단호해서 말자 어머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청이라니 살면서 그런 곳과 연관될 일이 있을 리 없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까요? 어머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세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말자 어머님의 심장이 쿵쾅쿵쾅 빨라졌습니다. 지난달에 같은 단지 3동에 사는 박 할아버지가 비슷한 전화를 받고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모두 잃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단지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며 요즘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지난달 단지 박 할아버지가 똑같은 수법에 당하셨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한테까지? 하지만 말자 어머님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70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가 있었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보겠습니다.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말자 어머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통장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박 할아버지처럼 사기꾼들의 덫에 걸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평소 입던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작은 핸드백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를 나서면서 아침에 만났던 박 경비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양반도 요즘 뭔가 힘들어 보이더니 세상 살기가 다들 쉽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단지에서 나와 큰 길로 나서면 바로 보이는 그 은행, 오전에도 봤던 1990년대 간판이 여전히 낡아 보이는 작은 지점입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분위기였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함께 은행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창구 직원들은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니 47번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현재 43번이 진행 중이었으니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면서 말자
어머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20살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소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46번 고객님. 드디어 말자 어머님 차례 직전이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7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드디어 말자 어머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소영 직원이 평소와 같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고 자꾸 말자 어머님 뒤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그게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통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자 어머님이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김소영 직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만 살짝 움직이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말자 어머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직원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뭔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자 어머님은 평소 자신만의 특별한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뒤돌아보는 대신 창구 뒤편에 걸린 커다란 거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이 동네의 뒤통수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관찰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거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장면이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옆 기둥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작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계속 말자 어머님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어 뭔가를 촬영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단지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강사였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젊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친근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뭔가 몰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울을 통해 그의 입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금, 봉투, 받아. 말자 어머님은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거든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가짜 수사관과 지금 저 강사가 한 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자 어머님은 놀란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창구 직원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에 걸쳐 길러온 관찰력과 순간 판단력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모든 게 다 보이네. 뒤돌면 오히려 상황을 놓칠 수도 있어.
김소영 직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더니 일반적인 업무와는 다른 특별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니 의심거래 신고, 경찰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직원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거울을 통해 계속 뒤쪽 상황을 관찰하니 강사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전화를 하던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은행 뒷문으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 남자는 김소영 직원과 짧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자 어머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박철수 경위입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신분증과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자는 조금 느리게 읽으시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신중해지는 분이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잠깐 뒤쪽 상담실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힐끗 봤습니다. 문화센터 강사가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은행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상담실은 은행 안쪽에 있는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각종 금융상품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의자를 권하자 말자 어머님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경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사진과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를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자 어머님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점심 무렵에 받은 전화,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한 남자의 말, 그리고 은행에서 목격한 이상한 상황들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어머님의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창고 뒤 거울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컴퓨터로 확대하고 선명하게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 녹취, CCTV, 그리고 이 거울 반사각이 핵심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작은 파란 불빛, 휴대폰 화면에 반사되어 보이는 앱 아이콘들,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던 출입키 밴드까지 모든 것이 거울에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단지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자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친근하다고 생각했던 그 강사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경희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출입 기록을 정리한 표였습니다. 단지 경비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시간대를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박 경비원분의 카드가 근무 중 외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으신 시간이 정확히 12시 10분이었고 은행에 도착하신 시간이 12시 45분경입니다. 말자 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박 씨의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박 씨가 설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지낸 이웃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확인해야 할 정황이 있습니다. 박경희가 세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은행 온라인 거래 기록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온라인 로그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IP에서 소액을 수십 건씩 분할 이체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박경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말자 어머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단지 내 문화센터 와이파이 근처입니다. 말자 어머님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박 씨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박경희가 네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분할 이체가 이루어진 시간들을 보면 박 경비원분의 근무 시간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직접 조작했다기보다는 뭔가 복잡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자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경희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거울을 통해 관찰하신 내용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강사의 행동 패턴과 사용하고 있던 도구들까지 모두 포착되었거든요. 말자 어머님은 평소 자신이 이 동네의 뒤통수라고 부르던 거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박 경비원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집에 가셔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또 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자 어머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평소 믿고 지내던 이웃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박 씨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건지 궁금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창구 뒤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거울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거울은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 어머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복잡하고 위험한 세계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똑같은 거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깊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려댔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모여 있는 행복한 우리 아파트 단톡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몇 개 정도의 메시지만 오갔는데 오늘은 뭔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벌써 읽지 않은 메시지가 5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점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우리 단지 경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한패라고 합니다. 삼동에 사는 이 할머니가 올린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박경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요즘 이상하더라니. 어쩐지 최근에 행동이 수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냈는데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소문들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도 연루됐다던데요? 아, 그 젊은 선생님이요? 그렇게 친절하더니 강사가 경비하고 짜고 어르신들 속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강에 들으러 가지 말아야겠네요. 말자 어머님은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건 거울 속의 강사였는데 사람들은 박 씨를 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왜곡되어 퍼져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경비실 출입할 때 조심하세요. 요즘 경비가 밤에 뭐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메시지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었거든요. 정말로 나쁜 일에 연루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밤 9시경 말자 어머님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오늘 아침 박 씨의 불안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지만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박 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자 어르신. 박 씨가 말자 어머님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 씨, 나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말자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박 씨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은 변명하지 말고 누가 전화했는지만 말해봐요. 목소리, 말투, 습관 같은 거 말이에요. 말자 어머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항상 안전 보관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제 손녀 이름을 알아요.
학교, 반, 담임 선생님 이름까지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그제서야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손녀가 위험에 처한 거예요? 네.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학교 앞을 걸어가는 사진이었는데 분명히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자 어머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씨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였습니다. 박경희가 보낸 추가 자료였습니다. 어머님, 추가 분석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문화센터 와이파이에서 은행 앱에 접근한 기록이 집중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박경비원분의 근무 시간과 겹칩니다. 메시지를 읽어보니 더욱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는 박 씨를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어요? 말자 어머님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때 문화센터에 가라고 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 카드를 가져가라고. 카드를 가져갔다고요? 네. 제가 먼저 소액으로 여러 번 이체를 해서 흔적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면서. 박 씨의 말을 들으니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협박을 받아서 자신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진짜 범인들은 그것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IP에서 분할 이체가 이루어진 거군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 근무 시간과 겹치는 것도 맞아요. 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말자 어머님은 박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박 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박 씨, 이제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해요. 당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손녀가 경찰이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범인을 잡아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어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박경희님께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도 함께 가야 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경비실을 나오면서 말자 어머님은 생각했습니다. 단톡방의 사람들은 박 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 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평화롭게 느껴졌던 이 공간이 오늘은 뭔가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 같은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는 없었고 진짜 범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말자
어머님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박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단지 전체가 고요했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후 박 씨에게 연락을 하려고 경비실 쪽을 바라봤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경비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박 씨가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단지의 적막함이 오늘따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를 살펴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를 집어들고 읽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손녀만 지켜주세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박 씨의 글씨였습니다. 평소보다 흔들리는 글씨에서 그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절망이야. 말자 어머님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불 유심 카드들, 중고 스마트폰 몇 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보니 박 씨가 얼마나 깊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좌 세탁을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스스로 이런 일을 계획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박 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는 그리 크지 않았고 말자 어머님은 이곳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숨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옥상, 그리고 보일러실. 보일러실은 단지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에는 관리업체 직원들만 가끔 점검하러 오는 곳이었고 주민들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고 축축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어서 더욱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보일러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커다란 배관들 사이에 박 씨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 어머님을 보자마자 더욱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씨. 박 씨의 모습을 보고 말자 어머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평소보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박 씨 옆에 앉아서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 씨,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참을 울고 나서야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문화센터 강사한테 완전히 잡혔어요. 어제 밤에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박 씨는 손목에 멍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제 손녀 학교 앞 사진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고 했어요. 안 하면 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자 어머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했어요? 제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서 흔적을 섞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경찰이 와도 저를 주범으로 몰 수 있다면서. 박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전체적인 계획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강사는 박 씨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흔적을 숨기고 동시에 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IP에서 분할 이체가 제 근무 시간과 겹치게 된 거예요. 제가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박 씨, 이제 경찰에 가서 모든 걸 말해야 해요. 당신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손녀가 위험해요. 그 사람이 언제든지.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지만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를 켜놓지 않았지만 조용한 보일러실에서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왜 경비실에 없어? 지금 당장 나와. 일이 틀어졌어.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문화센터 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박 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자 어머님은 박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 씨, 거울이 진짜를 비추듯이 당신 눈물도 거짓이 아니에요. 이제 비추는 각도만 바꿔보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드러낼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해요. 말자 어머님은 어제 은행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거울을 통해 진실을 본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박경희님과 직접 만나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동시에 손녀분의 안전도 보장받고요. 하지만 박 씨, 이대로 계속 끌려다니면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계속 이용만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르신. 경찰서에 가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강사를 만나러 가야 하죠? 네. 안 가면 손녀가. 말자 어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만나러 가되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요. 경찰에 미리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그 강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박 씨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일러실을 나서면서 말자 어머님은 생각했습니다. 어제 거울을 통해 진실을 봤던 것처럼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 같은 선량한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진짜 밝은 아침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말자 어머님은 박 씨와 함께 보일러실에서 나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자마자 말자 어머님은 박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박경희님 말자입니다. 큰일이 생겼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박 경비원이 협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박경희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바로 가겠습니다. 단지 경비실에 있어요. 그런데 곧 문화센터 강사를 만나러 가야 해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그 강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지금 당장 문화센터로 와. 5분 안에 안 오면 손녀 사진을 더 찍겠어.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박경희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경희님,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위험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말자 어머님은 어제 은행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거울을 통해 진실을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박 씨, 가되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요. 문화센터는 단지 내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각종 강의를 듣는 즐거운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봤던 친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강사가 박 씨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자 어머님을 보고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어르신까지 같이 왔어? 박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왔어요. 말자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밖에서 기다리세요. 박 경비원하고 할 말이 있어서. 하지만 말자 어머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화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강의가 열리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몇 대, 여러 개의 휴대폰,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여러 사람 이름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말자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강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강의 자료예요. 어르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자 어머님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그것들이 단순한 강의 자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때 박경희와 다른 경찰들이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사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경찰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화센터 강사예요. 무슨 수사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입니다. 어제 은행에서 포착된 영상이 있어요. 박경희가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은행 거울에 비친 강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강사는 스마트폰 활용 강의에서 어르신들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유기 맥 주소와 은행 거래 기록이 일치합니다. 다른 경찰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세탁은 박경비원 같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협박으로 이용해서 증거를 흩뜨리는 방식이었군요. 말자 어머님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 거울을 보세요. 여기서도 반사각을 이용해서 강사의 습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센터 벽에도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자 어머님이 거울을 가리키자 경찰들이 주목했습니다. 강사는 촬영할 때 오른쪽 어깨를 살짝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손목에는 추리키 밴드와 스마트워치를 겹쳐서 차고 있고요. 정말로 강사의 손목에는 문화센터 출입키와 스마트워치가 함께 차여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노트북을 확인해 보니 여러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얻었죠? 스마트폰 강의를 빌미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박경비원을 협박해서 자신의 흔적을 숨기려고 했고요. 말자 어머님의 설명에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비원은 피해자였습니다. 손녀를 위협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거였어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카드를 이용해서 먼저 소액을 여러 번 이체하게 했어요. 나중에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래서 동일한 IP에서 분할 이체가 박 씨 근무 시간과 겹치게 된 거군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강사일 뿐이에요. 박경비가. 하지만 말자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울이 가리킨 건 당신이었어요. 박 씨는 협박받은 피해자였고 당신이 모든 걸 조종한 사람이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영상, 공유기 기록,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 그리고 박 씨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강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경희가 수갑을 차면서 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나오면서 박 씨가 말자 어머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어요. 혼자였다면. 박 씨, 거울이 진짜를 비추듯이 당신의 진심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제 비추는 각도만 바꾸니까 진실이 드러났죠. 말자 어머님은 어제와 오늘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울처럼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박경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체포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체포된 강사가 자신은 단순한 실행범이라고 주장하며 더 큰 조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강사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경희의 말을 들으니 말자 어머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치밀하고 조직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끼 작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다시 은행에 가시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남은 조직원들을 유인해내는 겁니다. 며칠 후 계획된 날 말자 어머님은 다시 그 익숙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경찰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은행 내부에도 추가적인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말자 어머님은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김소영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지만 그 눈빛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말자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창구 뒤 거울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신만의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명의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고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 어머님의 예리한 관찰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계속해서 말자 어머님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기계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 남자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어폰에 손을 가져가며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김소영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김소영 직원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때 말자 어머님은 일부러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가방에서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동전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면서 딸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말자 어머님이 동전을 줍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이때 창구 뒤 거울의 반사각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입구 근처의 남자가 긴장한 듯 오른쪽 어깨를 살짝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여러 개의 기계들이 차여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살짝 말자 어머님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뭔가를 촬영하거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 말자 어머님은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 패턴이 며칠 전 잡힌 강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를 올리는 습관과 손목의 여러 기계들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김소영 직원이 미리 준비된 특별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행 서류 봉투 같았지만
실제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염색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들 집에 가져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알겠어요. 말자 어머님이 봉투를 받아들면서 거울로 뒤쪽 상황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 남자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말자 어머님은 박경희에게 미리 정해진 신호를 보냈습니다. 핸드백의 손잡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박경희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던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자 어머님을 뒤따라 나오려는 순간 입구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다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손목에 차고 있던 여러 기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휴대폰 신호를 감청하는 장비, 위치 추적기, 그리고 소형 카메라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용품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 남자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팀이 문화센터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버려진 건물 하나에서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 수십 개의 휴대폰, 그리고 어르신들의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서버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본부였군요. 박경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는 단순한 실행범이었고 이곳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진짜 본거지였습니다. 체포된 남자를 신문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이스피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나 복지센터의 강사를 파견해서 어르신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협박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국에 이런 조직이 몇 개나 더 있을까요? 말자 어머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체포를 통해 상당 부분 해체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어요. 남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진짜 우두머리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말자 어머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울이 가리킨 건 바로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습관, 당신의 장비, 당신의 행동. 모든 게 거울에 그대로 비쳤거든요. 정말로 거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체포가 끝나고 나서 박경희가 말자 어머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님의 관찰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거울을 활용한 방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울은 정말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자 어머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단지로 돌아오는 길에 말자 어머님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큰 사건을 해결한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관찰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고 관련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단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보안 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서로를 더욱 챙기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지 커뮤니티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다른 주민들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커뮤니티홀에는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어르신들,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벽면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 뒤돌아보지 말고 먼저 주변 반사면 확인하기. 전화 지시로 인출 절대 금지. 24시간 지연 요청제 활용. 의심 거래 시 경비실 은행 경찰 3자 연결 라인 즉시 개설. 문화센터 강의장 등 단체 와이파이 접속 시 금융앱 금지. 원격 제어 앱 점검의 날 매월 첫째 주. 행사는 박경희의 사건 개요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문화센터 강사를 파견하고 내부 관계자들을 협박해서 정보를 빼내는 신종 수법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민분들의 뛰어난 관찰력과 용기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소영 직원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당시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던 김소영입니다. 처음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정말 무서웠지만 최말자 어머님의 침착함과 지혜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김소영 직원이 말자 어머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각도를 바꿔서 상황을 바라보신 덕분에 사건 전체가 바뀌었어요. 거울을 통한 관찰, 상황 판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까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협박받고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자 어르신이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박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손녀는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을 다시 받고 경비실 보안 책임자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주민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씨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말자 어머님이 단상으로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단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최말자입니다. 소박하고 친근한 인사에 청중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서로를 살펴본다면 이런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자 어머님이 천천히 무대 한쪽에 설치된 거울 같은 스테인리스 간이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 서니 자신과 청중들이 함께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은행에 갈 때마다 창구 뒤 거울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거울을 이 동네의 뒤통수라고 부르곤 했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거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말자 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면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박 씨도 혼자였다면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각도를 바꿔서 바라보니 진실이 드러났죠. 우리는 글을 읽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주면 사기꾼들의 얼굴도 결국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요.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지켜나가자는 뜻에서요. 행사를 마치고 홀을 나서면서 박경희가 말자 어머님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그날 은행에서 제가 뒤돌아보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유를 기억하세요? 말자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무서움만 보이죠. 앞으로 보면 함께 설 방법이 보이거든요. 정답입니다. 홀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단지 앞 은행의 오래된 간판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자 어머님은 은행 안을 힐끗 봤습니다. 창구 뒤 거울이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은 누군가를 몰래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지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주민들이 말자 어머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인사들을 받으며 걸어가는 말자 어머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이웃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르신들의 담소 소리,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소리들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말자 어머님 덕분에 우리 단지가 전국 모범 사례가 되었대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매뉴얼을 배워가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말자 어머님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평범한 73 할머니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은 정말 거짓말을 못하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속에서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주며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미는 실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